하나, 둘, 셋. 요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뭐 사람이 적으면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럴 때 질문할 거 있으면 많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창에다가 질문을 남겨두시면 제가 보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50분 하고 10분씩 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식사는 1시에서 2시. 그러니까 오전에 4시간 하고 1시간. 또 오후에 4시간. 그리고 오늘 교육 주제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정급 임금 설계 테이블 만드는 작업. 그래서 이 내용은 오전에 4시간, 또 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오후에 1시간, 총 5시간 할 거고요. 나머지 3시간은 변동급 인센티브 설계. 인센티브 이 분야는 내용이 아주 심플합니다. 한두 가지만 좀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설계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시작을 해볼까요? 지금 안 오신 분은 소개는 뭐 안 하기도 그렇고, 제가 현업에 있을 때는 유한 킴벌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두고 나서는 뭐 처음에 미국계 KPMG, 뭐 일본 농유럽회 컨설팅, 뭐 한국에서는 생산성 본부 이런 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미랄 경영 컨설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2015년도, 16년도에는 노동부 교수로도 2년 동안 활동을 했거든요. 그때 책도 몇 권 썼는데, 뭐, 요 정도? 자, 오늘 고정급 설계의 목차입니다. 평이하죠? 평이합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인사관리 개론, 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인사관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인사관리의 흐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사관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두 가지는 나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설명하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마스크를 썼거든요. 혹시 듣는데 지장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신경 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인사관리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연수로 따지면 100년? 200년? 한 130년 정도 됐어요. 미국도 그렇게 썩 오래된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뭐 테일러, 프랑스의 페올 이런 학자들이 활동한 지가 그 정도, 그때부터 인사관리가 시작이 됐는데 한국은 거기에 비해서 역사가 짧아요. 1970년대 산업화와 더불어서 인사관리란 용어가 정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0년이 조금 넘었다. 서양이 한 절반 정도. 그리고 인사관리는 특징이 변화가 거의 없어요. 한번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 거의 변화를 안 합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우실 뭐 연봉제다, 호봉제다 이런 임금 체계를 중심으로 변화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인사관리를 완전히 바꾼 사건이, 커다란 사건이 1997년도 11월 달에 터집니다. 그게 그 유명한 IMF 사태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IMF죠. 얘가 얼마나 영향이 컸는지 정치, 사회, 경제뿐만 아니라 인사관리도 완전히 바꿔버려요. 자, 얘가 97년도 11월 달에 터졌는데,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살기 좋은 시절이었어요. 뭐 경제도 지금은 상상도 못할 한 10%가 평균 성장률, 최고 12%까지 성장한 적도 있었어요. 뭐 월급도 엄청 올려주던 시절이었죠. 회사는 물건만 만들면 팔렸어요. 경쟁자도 거의 없었고, 그러니 돈 벌기가 아주 수월했죠. 이때는 거의 모든 회사가 연공서열급 호봉제라는 임금 체계를 운영을 했어요. 초창기 호봉제는 차등보상을 안 했습니다. 누구나 다 1년 일하면 1호봉이 올라가는 구조. 또 하나 올라가는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회사가 전년도 영업 실적을 보고 작년에는 좀 영업이 괜찮았네. 그래서 모든 직원들 5% 인상해 주겠다. 그러면은 얘도 차등보상을 안 합니다. 다 똑같이 5%를 올려줘요. 그래서 그러한 인상 방식을 우리가 베이스업이라고 불러요. 베이스업. 그래서 내가 작년에 1년을 일했다. 그러면 올해 5%가 임금이 올라가고, 또 작년에 1년을 일했기 때문에 또 1호봉이 더 올라가는 두 가지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호봉 테이블도 작년 호봉 테이블에 직급별로 호봉별로 5% 올려줬잖아요. 1.05만 곱해서 업데이트 시키면 올해의 호봉 테이블이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했어요. 근데 IMF가 터지고 나서 완전히 세상이 달라집니다. 경제도 지금처럼 2%, 3% 이 저성장 시대로 바뀌게 되고, 또 IMF가 돈을 빌려주면서 예전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 제품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굉장히 비싼 관세 이런 걸 부과를 해가지고. 근데 이 빗장을 허물어라, 그런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허물다 보니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국에 마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긴 용어가 무한 경쟁 시대, 이런 용어를 우리가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경쟁도 외국 기업들 때문에 엄청 치열해지기 시작합니다. 환경도 복잡해지고요. 예전에는 돈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만족할 만한 임금 인상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가 일을 잘하나 이걸 평가를 해서 그 사람들 위주로 임금 인상을 해주는 연봉 제도로 98년도부터 임금 체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연봉제는 그래서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평가 제도가 아주 정교하게 설계가 되고 운영이 되기 시작해요. 호봉제 시절에도 평가는 했는데 평가라는 말은 잘 안 썼어요. 인사고과 혹은 인사평전, 이러한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는 appraisal, 평가는 evaluation이라고 부릅니다. 영어 단어가 다르죠? 그럼 뜻도 달라져요. 그거는 제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어 단어에는 뉘앙스가 있어서 선택을 잘 하셔야 뜻이 전달이 되어집니다. 고과의 대상은 직원들의 태도, 능력, 업적을 고과를 했어요. 근데 연봉제 하에서는 보통 이 태도하고 능력을 묶어서 우리는 역량이라고 불러요. 컴피던시.
그리고 업적이란 말도 요즘에는 잘 안 쓰이는 용어가 됐죠. 요즘에는 성과. 그죠? 자, 예전에 직원들을 고과를 했어요. 임금에 반영을 해줬을까요? 아까 안 해줬다 그랬죠? 그럼 평가를 왜 했을까요? 고과를? 그냥 다 올려주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죠. 승진. 근데 요것도 참 웃긴 게, 요 당시에는 뭐 현대 삼성 마찬가지예요. 대기업들도 고과 점수가 높아서 승진을 시켜주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임금이, 아니, 승진 시기가 되면, 임원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승진자를 미리 결정을 해요. 그래서 고과자한테 알려주면 그 사람들 위주로 고과자가 점수를 많이 줘. 그러니까 역산의 개념이 더 강했던 시절. 그러니까 무늬만 고과지 거의 반영을 안 해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인사 고과표를 보면 이런 회사가 되게 많았어요. 되게 단순했어. 평가 항목은 달랑 2개예요. 업무의 양, 가중치 50. 업무의 질, 가중치 50. 평가하기 쉽겠죠. 이런 시절. 근데 연봉자에서는 평가 등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요즘에 S, A, B, C, D 5점 척도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따라 여러분들의 임금이 달라져요. 또 5에 배우실 개인 인센티브, 집단 인센티브가 달라지죠. 승진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요즘에 웬만한 회사들은 승진 제도가 이러한 용어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승진 자격 포인트 제도. 그 제도를 운영을 해요. 승진 자격 포인트 제도는 자, 5점 척도로 평가를 해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대리에서 과장을 다는데 기본 3년을 채워야 돼. 그걸 우리가 기본 체륜 연수라 그래요. 그러면은 3년 곱하기 평가 등급 중간이 B등급이죠. 3점. 그럼 몇 점이 나와요? 9점. 9점이 채워지면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회사가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리에 있을 때 한 번은 S를 받았어요. 한 번은 A 등급을 받았어. 그러면 2년 만에도 몇 점이 돼요? 9점. 그러니까 조기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등급이 안 좋았다. 그러면은 머물려는 기간이 길어지겠죠. 오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승진 자격 포인트 제도라 그러고 운영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많이 써요. 그래서 평가 등급이 이런 금전적인 보상, 신분적인 보상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제 또 무서운 게 등장해요. 그게 뭐냐? 평가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특히 사람을 평가한다. 그 사람이 나한테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계속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이 평가라는 게 참 어려워요. 제가 또 다른 하나의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키가 170인데 큰 키예요? 작은 키예요? 중간이에요? 네? 에이, 그건 아니다. 이게 답이 다 틀릴 거라고. 그죠? 물어보면은. 작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적당하다. 크다. 크다는 사람 별로 없겠죠. 왜 이렇게 답변이 다양하게 나오냐면은 키를 재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객관적인.
그래서 평가를 우리가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이 있어야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98년도부터 연봉제와 더불어서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라는 목표에 의한 관리, MBO 제도가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BSC 제도로, 또 요즘에는 또 OKR 이런 걸로도 많이 쓰이죠. 뿌리는 같아요. 그래서 굳이 구분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호봉제 시절에는 MBO 제도를 안 썼어요. 제가 이것도 여기서 교육을 합니다만 상당히 나름 어려워요. 목표 관리, 그러니까 설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기법을 안 써도 이때는 물건만 만들면 팔리던 시절이었다고 그랬잖아요. 할 필요가 없었지. 그래서 이때에 조직 운영 방법을 MBO라는 용어에 빗대서 MBC 방식이라고 불렀어요. 매니지먼트 바이, 요거는 똑같은데 요 C가 컨트롤의 약자예요. 조직의 운영을 지시와 통제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책임과 권한이 다 높은 직급에 몰려있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소통도 거의 일방적, 그죠? 원웨이. 근데 MBO는 이렇게 일방적인 조직 운영 기법을 심리학에서는 X 이론이라고 불러요. 유명한 미국의 학자죠. 맥그리거라는 심리학자가 주장한 이론. 사람은 수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지시를 해야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시키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Y 이론, MBO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아니다. 사람은 자율성을 줬을 때 창의력을 발휘해서 보다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존재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그 두 가지가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 MBO 방식으로 목표 설정을 해요. 그리고 연중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리고 연말에 목표 대비 결과가 나와요. 달성률이. 그래서 그게 목표 대비 얼마나 달성이 됐는지 여부에 따라, 그죠? 우리가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위한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뒤에 앉으셔도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평가의 기준, 요걸 설정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98년도 이전에는 MBO가 그 경영학 한 분야로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배웠지 실제로는 안 썼어요. 자, 97년도까지의 인사관리를 우리가 한마디로 묶어서 표현한다면 일본을 따라가던 시절이었어요. 일본식 인사관리를 하던 시절. 그 미국이나 일본에서, 아니 유럽에서 이론이 만들어지면 예전에는 이상하게 이게 한국으로 바로 안 들어오고 꼭 일본을 거쳤어요. 그래서 일본식 인사관리 모델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경영학과 교수들 보면 일본 유학파가 되게 많았어요. 미국 유학파도 많았지만 일본 출신도 비슷비슷. 둘이 맨날 싸워요. 서로 잘났다고. 헤게모니 싸움하고. 그리고 이때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생 직장을 보장받던 시절이었어요. 왜? 사람이 없어서 물건을 못 만드는데 사람을 왜 자르겠어요? 그죠? 사람이 귀한 자산인데. 부럽죠? 또 인사관리가 되게 단순했어요. 호봉 테이블 정도밖에 없던 시절. 그래서 인사관리가 운영 중심으로 돌아가던 시절.
우리가 인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가 인사 운영, 하나가 인사 기획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오퍼레이션 플래닝이라고 그러죠. 이게 좀 수월해요. 오퍼레이션. 요거 위주로 돌아가던 시절. 그러다 보니 노무 관리를 굉장히 많이 했던 시절이었어요. 혹시 노무 관리 해보셨나요? 노동조합 있어요, 회사에? 네? 그 노무 관리 하다 보면 꼭 뒤풀이 자리가 생겨요. 그죠? 술도 따라오죠. 그래서 여성들이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사에서 사람 뽑을 때 대졸은 여성을 별로 안 뽑았어요. 남성 중심으로 인사가 돌아가던 시절. 그리고 이 X 이론의 영향 때문에 조직이 굉장히 수직적인 조직. 자리 배치도 직급순으로 앉던 시절이었어요. 큰 회사 문 열고 들어오죠. 그럼 제일 앞자리는 사원들이, 그 다음에 대리, 과장, 차장, 부장님은 제일 뒤에 혼자 딱. 뒤통수만 보면은 저놈아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다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근질근질하죠. 뒤통수가. 그래서 큰 회사는 그래서 인사부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많은. 좀 작은 회사는 인사과, 과장이 대빵이죠. 더 작은 회사는 인사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계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팀 이런 걸 안 썼거든요. 그건 90년대 후반부에 생겨난 거고. 채용도 이때는 돈을 많이 벌던 시절이었다 그랬죠. 그리고 사람도 귀하던 시절. 그래서 서로 뽑으려고 미리 졸업도 하기 전에 1학기 때 4학년 대량으로 공채 형식으로 다 뽑았어요. 거의 모든 회사들이. 그리고 학생들은 방학 때부터 나가요. 여름 방학 때부터. 회사를. 저도 그랬어요. 2학기 때는 아예 학교를 안 가. 그래도 교수들이 다 학점 줘요. 월급도 받고. 저는 그때 현대 종합 상사를 다녔거든요. 또 돈도 있고 또 평생 우리 회사를 다닐 사람들이라 교육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엄청 하고 우리 회사 사람으로 만들어 나갔어요. 요걸 우리는 메이크 전략이라고 그래요. 채용이. 우리 회사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회사마다 가보면 그 회사만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조직 문화가 다 다르던 시절. 그걸 우리는 입도선매라고 불렀어요. 입도선매. 그게 무슨 뜻이죠? 입도선매? 그 원래 뜻은 이 논이나 밭에서 자라는 벼 이런 것들이 익기도 전에 입도 서기도 전에 그죠? 계약을 미리 해버리잖아요. 밭대기로 논대기로. 그래서 미리 사들이는 것처럼 인재들을 미리 그렇게 사버리는 거예요. 딴 데 못 가게. 근데 98년도 연봉계약으로 이제 일본 인사관리하고는 이제 안녕하고 헤어져요. 그래서 미국식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연봉제 임금 체계 자체가 미국식 인사관리예요. 그리고 이제 IMF 때 정리해고라는 게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그때 많은 회사들이 부도났었어요. 심지어는 은행까지.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혹시 옛날에 이런 은행 들어봤나요? 동남은행. 처음이에요? 대동은행. 평화은행. 이런 은행들이 있었어요. 보람은행. 그리고 그때 오래된 한일은행도 망했죠. 다 박살났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회사 사정 어렵고 경제 안 좋으면 언제든지 잘릴지도 모르는, 그죠? 이미 고용의 시대에 직원들이 살고 있다. 인사관리가 옛날에는 단순했는데 지금 되게 복잡해졌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 과목을 강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직무분석, 정원 산정. 요 책자도 아까 타이틀 보니까 적정인원 산정. 그런 타이틀이 앞장에 있더라고요. 아니, 요 인재 경영. 없나요? 있던데. 아, 그건 10월 달이었나 보다. 10월 달. 자, 정원 산정 이것도 과학적으로 풀어나가는 기법이 있어요. 우리 회사의 적정 인원이 어느 정도가 적정 인원인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먼저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회계학적인 지식.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통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통계학. 또 조직 행동. 이런 건 다 심리학 쪽이죠. 또 제가 오늘 임금이지만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임금 인상 기법이라고. 자, 회사에 내년도 임금 인상을 해주기 위해서 사장님 마음대로 올려줄 수도 있지만 그걸 경제학적으로 접근해서 객관적으로 임금 인상 재원을 뽑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회사의 노동소득 분배율을 분석하고 1인당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을 분석하고 허용인건비도 분석. 이런 굉장히 유용한 분야 쪽이에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학 용어가 또 엄청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인사관리를 하려면 진짜 대학원 안 나면 못해요. 학부 때 실력 갖고는 안 돼.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인사가 운영에서 기획 중심으로. 그러니까 큰 회사 가면은 운영팀, 기획팀이 따로 있는 회사들도 많아요. 아무래도 기획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브레인으로 간주하죠. 또 지금도 넘어갈래 중요한데 이제는 전략을 더 강조하고 이제 여성도 이제는 활동을 많이 해요. 인사에서. 특히 외국계 기업들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성들을. 또 옛날처럼 직급순으로 이제는 안 앉아요. 그죠? 자, 팀장 빼고는 다 마주보고 맘먹는 분위기인가? 그죠? 팀원 똑같은 입장에서 채용도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돈을 많이 벌었죠. 평생 직장이니까 거기서 뿌리를 내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미 고용의 시대에 살다 보니 직원들이 좀 더 좋은 직장으로 자꾸 옮기는 거야. 이직률이 높아지죠. 옛날처럼 교육으로 투자할 자금도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졸업하기 전에 공채 형태를 뽑는 건 이제 삼성밖에 안 남았어요. 다 수시 채용으로 바뀌었습니다. LG도 마찬가지고요. SK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공채 형식으로 뽑기는 합니다만 공채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경력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외부 노동시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게끔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이 전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바뀌었죠. 안 키워요, 이제. 네가 알아서 커라. 큰 놈 데리고 온다. 자, 그래서 97년도 IMF를 계기로 인사관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임금체계의 변화가 있었어요. 요것 때문에 평가제도가 아예 새판 짜듯이 정교하게 운영이 되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안 했던 목표관리 제도를 도입하게 되고, 그죠? 인사관리 전반적인 기본 인프라가 미국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눈이 감기지? 너무 더워서 그런가? 덥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온도 주세요. 좀
줄이기. 더워서. 자, 인사관리는 되게 여러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하나하나의 영역들이 자기들이 독자적인 기능이 있어서 막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차바퀴처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달려갈 수 있어요. 마차바퀴가 막 달리는데 하나가 따로 놀면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인사가 그래요. 인사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인사 시스템이 원활히 기능이 발휘가 되어져요. 자, 하나의 예를 들게요. 자, 올해 우리 회사의 보상제도를 굉장히 파격적인 보상제도로 바꿨어요. 변화를 줬는데 평가제도를 정비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객관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문제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얘가 못 따라오는 거죠. 자, 인사는 서로 맞물려 돌아간다. 이걸 인사관리의 내적 정합성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internal alignment. 이게 깨지면 인사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인사관리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월급 주려고? 뭐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작은 기능이고, 인사관리를 하는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그 회사의 경영 전략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인사가 전략을 잘 지원해줬을 때의 상태를 외적 정합성이 있다라고 불러요. 영어로 external alignment. 요게 깨지면 인사관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것도 한번 사례를 들어볼까요? 자, 올해 경제 전망 되게 안 좋았죠? 뭐, 특별히 좋은 것도 없었죠. 근데 요런 어려운 시기에도 어떤 회사는 되게 공격적인 전략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럴 때 투자 많이 하자. 똘똘한 인재들 많이 뽑자. 그러면은 그 회사의 전략이 공격적인 전략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인사관리, 특히 보상제도가 그 공격적인 인사 전략을 잘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경쟁을 강조하는 변동급 중심으로 보상구조를 바꿔줘야 돼요. 자, 내년에는 방어적인 전략으로 가겠다. 당분간. 그러면 안정을 강조하는 고정급 중심으로 이렇게 또 보상구조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인사관리는 회사의 전략에 따라 계속해서 업데이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버전업 작업이라고 해요. 인사관리가 버전업 될 때는 첫 번째, 회사의 전략 때문이다. 두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회사의 규모. 규모가 달라지면 전략도 달라져야 돼요. 아니, 인사관리도 달라져야 돼요. 세 번째는 그 회사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바뀌면 또 인사제도도 바뀌어져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사관리는 처음에 현재 시스템이 있어요. 그냥 버전 1이라고 할게요. 이게 전략과 환경과 규모에 따라 버전 2, 버전 3 계속해서 달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회사에 역량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은 좀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계속 인사가 안 바뀌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을 볼게요. 환경이 달라지면 사람하고 똑같아요. 회사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존 전략을 다시 짜야 돼요. 그죠? 아까 97년도에 IMF가 터졌어요. 막 옛날에 고성장 하던 나라가 이제 저성장으로 바뀌고, 옛날에는 물건만 만들면 팔렸는데 이제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대기업, 은행 다 부도난 회사들이 많았어요. 왜? 거기에 맞는 생존 전략을 못 짠 거예요. 막 유가는 뛰고 뭐 우리나라 돈은 계속 그죠? 약세로 가고 그때 생존 전략 그걸 우리가 경영 전략이라고 해요. 제대로 못 짜면 망합니다. 자, 아까 그래서 회사의 경영 전략을 다시 짠 기업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인사가 얘를 달라진 전략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아까처럼 제도가 바뀐 거예요. 환경의 변화는 경영 전략의 변화를 야기시키고 전략의 변화는 또 인사 제도를 변화시키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다. 자, 우리가 살다가 그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갔는데 비행기가 추락해서 나 혼자 무인도에 떨어졌어요. 무슨 영화 내용 같지 않아요? 캐스트 어웨이 막 이런. 그러면은 내가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전략을 다시 짜야 돼요. 그죠? 도시에서처럼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나이 먹고 시골로 가면 또 시골 생활에서 맞게 살려면 또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전략의 변화예요. 뭐 전략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수단을 바꾸는 게 전략이에요. 수단이 전략이에요. 자, 그래서 요즘에 인사과제는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죠. 핵심 인재, 가정과 직장의 균형. 이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이런 거는 안 잊어버린다. 그죠? 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 근데 이게 좋은 말이 아니래요.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이게 뭐냐? 일과 자기 개인의 삶을 적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내 개인 생활을 뺏긴다. 그죠? 근데 과연 일과 개인 생활에 다 그렇게 반대 개념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하이브의 창업자, 방시혁, BTS, 또 제프 베이존스 아마존 이런 사람들은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아주 싫어한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우리는 일을 통해서 그죠? 만족을 느낄 수 있잖아요. 자아 실현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단어 쓰지 맙시다. 그런 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단어로 바꿔서 쓰는 성향이 있어요. 워크 앤드 라이프 아까 밸런스였죠. 밸런스 대신에 이걸로 쓰자. 블렌딩. 워라불. 또 하모니로 바꾸자. 근데 이 하모니는 발음이 좀 안 좋아. 워라하. 그죠? 근데 아무튼 그런 사고방식도 한쪽에서 생겨나고 있다. 아까 어프레이절 이밸류에이션 그죠? 단어가 달라지면 영어는 뜻도 달라진다. 아까 호봉제에 썼던 평가제도 이걸 어프레이절 평가제도는 이밸류에이션 그죠? 이때는 X이론 수동적인 존재를 보는 거죠. Y이론 이때는 소통이 one way 지금은 two way 그죠? 여기는 책임과 권한이 다 고위직급 여기는 다 나눠갖고 이때는 개인 성과 이제는 집단 성과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자의 책임과 역할도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평가하면 끝났거든요. 책임과 역할이. 근데 지금은 평가 자체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역할이 평가자한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랑 같이 일하는 팀원들 있죠. 이 사람들을 코칭을 통해서 역량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전체의 성과를 키워나가는 거. 이거를 더 강조합니다. 그래야 집단 성과가 커지잖아요. 그래야 파일을 서로 나눠 가질 수가 있죠. 지금 더 그런 거 강조합니다. 자, 이분이
미시간 대학의 데이비드 율리치라는 유명한 교수예요. 우리가 인사의 대부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쓴 가장 유명한 책이 더 HR 스코어 카드라는 책이에요. 정말 엄청난 책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요거 읽어보면 정말 인사가 이런 기능도 있구나. 정말 무한한 자부심이 느껴져요. 꼭 읽어보세요. 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분이 인사 담당자 혹은 인사팀은 4가지 역할을 꼭 해줘야 된대요. 네, 1번은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인사하는 사람은 전문가를 지향해야 된다. 그 인사만 그런가요? 총무는 안 그런가? 생산 마찬가지죠. 2번째는 노사 간의 대변인 역할. 이게 우리가 많이 쓰는 이 문장인데 여기에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애로사항이 생기죠. 고충. 근로자들의 고충, 직원들의 고충을 인사에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풀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풀어주죠? 일일이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언제 그러고 있어요. 그죠? 그걸 항상 풀어줄 수 있도록 그걸 시스템, 제도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직원들이 회사를 신뢰할 수 있다. 그죠? 그게 워라밸 제도예요. 또 4. 경영진의 지시사항을 직원들한테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해줘야 돼요. 전달하는 거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전달이라는 말 속에는 2가지 단어가 섞여 있어요. 뭐냐면은 설득 플러스 전파가 우리가 묶어서 전달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전파는 어렵지 않은데 설득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설득 작업이 없으면 굳이 인사팀이 나설 필요가 있나? 그냥 이메일로 그죠? 알려주면 되고 회사 게시판에 그죠? 공지하면 되죠. 설득이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직원들을 회사의 입장에서 그죠? 생각할 수 있게끔 그 다 가운데 역할을 인사팀이 해주는 거예요. 3번째는 최고 경영자의 전략적 파트너 역할. 인사하고 전략은 항상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고급 인사 관리를 하려면 아까 엑스터널 얼라이먼트 그죠? 내가 전략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략에 맞게 인사 제도를 만들어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같이 항상. 안 그러면은 인사 기능밖에 모른다 그러면은 고급 인사 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져요. 자, 최고 경영자의 전략적 파트너를 인사에서는 요 용어로 우리가 씁니다. SHR. 혹시 들어본 적 없나요? 이게 전략적 인사 관리라는 뜻이에요. 스트레티지 전략, 폴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꿀까요? 그러면 그게 아까 external alignment예요. 같은 단어예요. 자, 마지막으로 항상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변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인사가 해줘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나를 둘러싼 회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정말 빠르게 움직인다고요. 특히 기술 변화 엄청나죠. 쉽게 예전에는 그 핸드폰 보통 3년 약정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빠르면 3년 한 번씩 이렇게 바꿔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그죠? 특히 인공지능 등장하고 나서는 왜 이렇게 빨리 바뀌어? 그죠? 그냥 정신이 없어요. 무서울 정도예요. 근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변화하는 걸 안 좋아해요.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힘들어. 근데
그게 힘들다고 사람이 변화를 안 하면 내가 안 바뀌죠. 그럼 제도, 시스템도 안 바뀌어요. 회사의 전략도 안 바뀌어. 그 회사도 안 바뀌겠죠. 그러면 IMF 터져서 그때 부도나는 회사들 거기하고 달라질 게 뭐 있어요. 옛날처럼 작년에도 영업 잘 됐으니까 올해도 잘 되겠지. 변화를 안 해요. 그런 회사 다 날아갔거든. 그러니까 회사가 살아남으려면은 직원들의 변화 관리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교육을 엄청나게 시키죠. 여러분들은 변화를 즐겨야 돼요. 되게 힘들지만. 저기 늦게 오신 분은 성함이 어떻게 됐죠? 자, 50분 됐으니까 10분 쉬었다 갈게요.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너무 천천히 했네.